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날이 바뀌어서 2월 24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이틀 전엔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 봉숭아 학당 같은 문답이 벌어졌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민주당 박승준 의원 간에 벌어진 문답입니다. 감사원이 원정감사를 두고 박 의원이 정책에 대해 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 이렇게 비판을 하자 최 감사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뒤에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한다.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할 아주 초보적인 문답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목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걸 두고 감사가 벌어지고 검찰 수사가 이어지자 이 집권 세력은 대통령의 공약을 수사한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게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책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 행위를 감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것임에도 집권 세력은 그걸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 의원은 정책 수사를 하면 앞으로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하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최 감사원장은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다시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본 것이다. 우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의 목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수행 과정의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를 본 것이다. 왜 이렇게 집권 세력은 문 대통령이 연관되는 문제에 민감해할까요? 이번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신수석을 패싱했다는 건 겉으로 드러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것이죠. 추미애 윤석열 내전이 정권을 흔드는 문제를 비하하자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라며 포용을 하고 그 가교 역할로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의 신수석을 앉혔는데, 문제는 그러고도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이 물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 신수석으로서는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역할이 없으니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자 권력 실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전방위적으로 신수석을 주저앉히려 설득을 벌였습니다. 사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내고 문 정부 들어 국정원 기조실장을 거치는 등 두 정권의 핵심 경력을 쌓은 친문인사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그가 수차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시했다는데, 그게 단지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일까요? 제가 보기엔 딱 왕조 시대 임금에게 충성을 핑계로 권력투쟁을 벌인 사색 당정과 진배가 없습니다. 동인이냐 서인이냐 노론이냐 소론이냐, 그런 사색 당정에는 정의가 무엇인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결국 사의를 밝히고 휴가를 떠났던 신수석이 22일 업무에 복귀하자 이날 오전까지 사의를 고집하던 신수석이 다시 굴복했습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왕조시대의 환국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대통령을 왕처럼 여기는 것은 팬덤 때문으로도 보입니다. 이 YS와 DJ 두 분은 민주화의 화신이기도 했지만 영남과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거대한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죠. 아닌 말로 마당을 쓰는 빗자루 몽둥이를 내세워도 국회의원이 된다고 할 정도로 두 분은 지역 명주를 넘어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문자 그대로 왕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노사모, 명박사랑, 박사모 같은 정치인의 팬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제왕으로 행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는 이른바 대개무는 그런 팬덤이 진일보한 극렬 팬덤입니다. 그들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에 생일을 맞자 돈을 모아서 지하철역에 생일 축하 광고를 할 정도로 열렬한 지지를 자주 드러내곤 했습니다. 조국 사태 때죠. 이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몇만 명이 주말에 모여 검찰개혁 조국 수호를 외친 것은 조국에 대한 애정보다는 문 대통령이 가는 길을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는 문 대통령 팬덤이 드러난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팬덤이 제왕적 대통령을 낳았습니다.
역대 문민정부가 모두 실패한 것은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과 경쟁했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짧은 임기에 말입니다.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업적 경쟁은 그 5년의 짧은 임기로 인해 여러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대북 정책이 그렇고 복지 경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민 정부들이 실패한 이유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로 이 팬데믹이 만든 제왕적 대통령 때문입니다. 누구의 견제도 아무리 견제도 받지 않는 바로 제왕적 대통령 말입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처음엔 소통을 얘기했지만 곧 구중궁궐의 임금님이 됐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아침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현실을 살피기보다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비서들의 교훈에 빠져들고 잘 마사지된 통계나 접하면서 스스로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 대통령들처럼 평균 한 달에 한두 번 기자실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거나 권력자가 답하지 않는다면 결코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만약 대통령이 헌법에 충실했다면 어땠을까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총리를 지명하고 그리고 그 총리가 제청하는 장관들을 임명하는 것만으로도 제왕적 대통령은 어림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제를 처음 구상했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오늘날 우리 대통령제를 보았다면 그들이 정오했던 왕들의 절대 권력보다 더한 대통령의 권력에 놀랄 것입니다. 문제는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누리는 절대 권력에 아주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당정 오찬에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사기 진작용 국민유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게 대표적입니다. 국가 채무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그는 20조가 될지 30조가 될지 모르는 돈을 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야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권 4년 만에 왕이 되어버렸다. 이 조선의 왕들도 백성들에게 나라 돈을 이렇게 선심 쓰듯이 나눠주지는 못했다. 사실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이미 문 대통령을 조선의 왕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충성 경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생각이 그렇게 굳어 있는 것이죠. 이광재 의원은 노무현 정부 이후 재야에 묻혀있다가 사면 복권되면서 지난 총선 때 화려하게 복귀한 분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우광재로 불릴 정도로 이 노 대통령 총신이었던 그는 사면 복권에 감업했는지 총선 직후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더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태종 같은 것이다.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롭게 과제를 만드는 태종이었다면 세종의 시대가 올 때가 왔다. 솔직히 민주당 의원들이 문 대통령을 태종에 비유하든 세종이나 정조에 비유하든 그러니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식으로 대통령에게 보낼 수 있는 찬사는 아니 최대의 아부는 고작 절대군주에 비교하는 수준인 그 정도일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두고 문 대통령이 먼저 맞으라고 한 유승민 전 의원에게 국가원수가 실현 대상이냐며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고 엉겨붙은 정청래 의원의 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로는 문 대통령의 모든 것은 이미 성역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 문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너도 나도 먼저 맞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면서 백신을 믿지 못하겠다면 저라도 먼저 맞겠다고 나서는 충성심을 보인 것이죠. 그런 SNS 글들에는 팔 걷었습니다 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심지어 팔을 이렇게 걷어 올린 사진까지 첨부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풍경입니다. 과연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누가 전파한 것일까요? 작년 말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이어지자 이 복지부 공무원들은 백신 후유증을 확인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얼토당토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전성을 최대한 확인하고 접종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 접종을 두고 실험 대상이냐는 말은 정치인의 의원이 한 것입니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말라는 말에 네티즌들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미국에서 백신 맞고 안면마비가 왔다고 한 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댓글을 달았더군요. 어쨌든 문 대통령은 이미 왕과 같은 절대적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대통령제를 고안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서 가장 젊고 총명했던 조지 메이슨은 헌법제정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 엘리트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권력을 남용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사실 유동성 법을, 집값법을, 그리고 일자리 법원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다음으로 미뤄야겠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유동성 법원은 마치 풍선 같아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터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한국은행 통계로 작년 말 1726조가 되는 가계부채가 뇌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집값법원은 그런 유동성이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몰려간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미 그전에 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임대차 3법이 낳은 후유증입니다. 일자리 법원은 다들 아시겠죠? 이 제조업 일자리를 비롯해 풀타임 일자리는 다 사라지고 대신 세금으로 만든 알바성 일자리만 늘어난 것입니다. 모두 문 정부의 버블이죠. 자, 요즘 군의 대북 경계 실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군 당국이 해안 경계 임무를 해경에 넘기기 위한 세부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놀랄 일입니다. 해안 경계를 경찰에 이관한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논의인데 현실과 맞지 않아 계속 미뤄지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군이 해안 경계를 전담하고 해경은 해상 밀입국 단속 임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작년 말 해안 경계 임무를 군에서 해경으로 전환하는 내부 정책 추진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병력이 줄었을까요? 아니면 부담이 됐을까요? 아마도 군 내부 로드맵이 구체화되면 군과 해경 간 협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언론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리발 귀순으로 해안 경계가 뚫린 참사는 아직도 그 전모가 알려지지 않고 있죠. 군이 오리발 귀순을 한 북한 남성을 최초 인지한 뒤에 30여 분이 지난 후에야 해당 사단장인 22사단장은 그 내용을 처음 보고받았습니다. 22사단장은 부대 근무자가 16일 새벽 4시 20분경에 민통선 CCTV로 처음 이 남성을 포착한 뒤에 30여 분이 지난 4시 50분경에야 관련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합창과 국방부 장관은 1시간 반이 지난 뒤에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연 군의 이런 느슨한 경계 체계, 보고 체계가 경찰이 담당한다고 해서 나아질까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언론은 장비의 첨단화가 관건이라고 했는데 아이언맨이라도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우리 군에 2010년대 중반부터 도입된 과학과 경기 시스템 등 이른바 장비 첨단화에 기댄 나머지 경계를 실패한 것이 아니냐, 경기 실패가 반복됐다 하는 지적이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계 실패는 군의 기강 문제이지 첨단 장비가 없기 때문만은 아닌 것이죠. 어쨌든 이제 검찰 대신에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됐고 멀지 않아 군 대신에 경찰이 국방도 담당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만세입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